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역학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은 저희가 어떤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데인저 시얼이나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이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면 서베일런스, 면역 감시 기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암을 치료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이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감시 기전이 있고 그것이 계속 작동을 해서 암세포를 잡아 없애거나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이뮤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개념들이 또 약간 무너지거나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핵만 보는 사람들이 암이 제네틱 디지즈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르브루크를 위시한 메타볼릭 디지즈의 개념들이고요. 또 반대로 또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트릭스 보면서. 미나 미셸 같은 분들은 사실은 세포가 아니고 세포 주변의 매트릭스 아니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프라이머리 이벤트가 실제로 캔서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원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싱글코즈로 환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고, 전체 티슈 자체를, 암이라고 하는 티슈 자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암은 하나의 장기다. 진행된 암은 사실은 전체 몸과 소통하는 하나의 장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암세포가 전체 몸의 전체 시스템, 특히나 이제 카케식 캔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체 organ 시스템을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버스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미 인플라메이션이 확 진행이 되면서 카텍식 스테이지로 간 경우에 환자들은 참 정말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암이 하나의 장기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면역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단순히 이런 작은 차원의 개념으로 암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암세포가 미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전체 유기체와 소통한 하나의 장기로 바라보면 면역치료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학의 개념이 사실은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셀프, 넌셀프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에 대한 과학이죠. 여기 이론들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면역학의 모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의 발견은 나와 나 아닌 것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몸 안에 내 세포가 아닌 또 다른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 엄마들의 몸속에는 아이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아이들 속 몸에는 또 다른 형제의 세포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바로 플라센타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세포들이 교환이 일어나고 그 세포가 단순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평생 동안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우리 몸 안에서 상당히 그런데 실제 최근에는 이제 블러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블러드 안에서도 돌먼트 상태의 미생물들이 발견되는 것들, 그 다음에 브레인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전혀 없이 세포 안에서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발견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식의 소통들은 사실은 다른 생명체들을 보게 되면 세포 안에서 미생물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셀프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마이드 쪽에서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셀프와 넌셀프의 경계를 없애주는 현상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제 다음번에 그 마인드 강의를 할 때 이 엠파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 엠파시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서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되죠.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면역이란 게 사실은 뭐 셀프 디펜스고 이거는 자연계의 가장 오래된 법칙이죠.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래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작은 세상에 저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걸로 대처한다면 커다란 세상에 대처하는 저희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트와 플라이트, 스트레스 레스폰스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두 가지로, 하나는 반응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응만 해서는 안 되죠.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톨러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뮨 톨러런스, 면역 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셀프에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넌셀프라고 다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반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TH1, TH17 뭐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응의 방법이 알라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sepsis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톨러런스를 보여야 될 거는 무조건 셀프에는 또 톨러런스를 보여야 되고 이 올드 프렌드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들한테 당연히 톨러런스를 보여야 되죠. 이 톨러런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포 T렉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프 톨러런스나 아니면 이게 깨지게 되면 오토이뮨 디지즈가 되는 거고, 오랄 또는 뮤코자 톨러런스가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디스바이오시스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기서 이 오랄 톨러런스, 뮤코자 톨러런스가 깨진 게 결국은 셀프 톨러런스를 깨트리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의 문제가 오토이뮨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죠. 항암 면역의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얘가 사실은 셀프인지 아니면 넌셀프인지 아니면 반쪽짜리 셀프인지, 우리가 이것을 사실 우리 면역세포 차원에서 보면 내 몸 안에서 생긴 세포고 약간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얘를 그렇다고 넌셀프로 인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네이트 이뮤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뭘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러 패턴, 그 다음에 데인저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러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패턴이죠. 우리가 사실은 어콰이드 이뮤니티는 스피시피시티입니다. 특별한 분자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코릴레이션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스페시픽 레코그니션, 후천 면역이라고 하면, 이네이트 이뮤니티는 전체적으로 패턴이 맞으면 그 놈은 다 같은 놈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잡식성인 거예요. 이 리셉터 자체도 잡식성이고, 이 모레큘도 자체도 패턴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이런 다른 물질들이 톨라이크 리셉터를 다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네이트 이뮤니티는 전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딱 반응해서 그냥 반응을 탁 일으키는 거고, 아, 이놈을 내가 정말 평생 잘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놈 중에서 스피시픽한 거, 가장 스피시픽한 거 하나를 딱 꺼내서 얘를 기억해야 되겠다. 얘에 대한 안티바디를 가지고 내가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콰이드 이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그래서 레코그니션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패턴 오브 파소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응을 일으킬 때 전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PRR이나 PAMS, DEMS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이걸로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넌셀프는 그냥 우리가 넌셀프를 안티제닉 시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딱 오면 저희가 이제 패턴, 멀리서 딱 보고 그냥 패턴만 딱 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그 뇌가 지각하는 방법이 이런 게슈탈트, 딱 하나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그냥 바로 딱 지각하는 방법들을 이제 게슈탈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죠. 딱 인지를 하는데
infectious non-self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텐데 infectious non-self는 딱 보니까 아 그놈인데 그놈이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놈이야. 예전에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이뮤노제닉 시스템, 이뮤노 레스폰스를 우리가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또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인저 시그널이 나오죠. 댐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 역시 그놈이다 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specific recognition, 바로 버벌 메모리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억으로 만들어서 형상화시키는 것처럼 이 acquired immunity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고 이 사이에서 사실은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화해의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Treg셀이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 이 Treg셀 자체가 주변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자체를 사실 화해로 유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을 주게 되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존재하면 기생충은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 면역세포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반응을 일으키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같이 공존하는 길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Treg셀의 인젝션이 많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다른 질환들을 치료할 때 기생충을 먹고 기생충을 몸 안에서 키우고 했던 것들은 그런 개념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넌셀프라고 항상 반응하는 안티젠에다 반응하진 않죠. 넌셀프는 넌셀프에다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 뭐 쇠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면역 반응이 일으키고 내 셀프가 아닌데 그 단순히 넌셀프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넌셀프가 바로 이뮨 레스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펙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 미생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인펙셔스 넌셀프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인펙션이 딱 됐어요. sepsis 환자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면역계가 확 활성화되는 분들은 열등하고 막 WC 막 뛰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하이퍼 메타볼릭하게 나타나죠. 그런 분들 딱 검사해보면 오히려 류코페니아가 생겨있고 열도 안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BP 떨어지면서 샤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처럼 인펙셔스 넌셀프가 몸에 들어온다고 면역계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걔들이 데인저 시그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막 파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댐스가 막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분명하게 얘는 우리가 몸에서 면역계가 반응을 해서 해결해야 될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그널들이 다 공존해야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개념들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티젠, 이뮤노젠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티젠, 이뮤노젠.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일으킬 거냐 말 거냐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안티젠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이제 MHC 모레스를 프리젠테이션하고 안티젠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죠. T셀 리센터, 그 다음에 B셀 리센터. B셀 리센터가 떠다니는 놈을 저희가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뮤노젠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단순히 안티젠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안티젠이 작용을 할 때 또 다른 시그널들이 더 있어야지만 이제 이뮤노젠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스티뮬레이션을 일으키는 시그널도 있고 이니비션을 일으키는 시그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스티뮬레이션이 오느냐 이니비션이 오느냐에 따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거냐 말릴 거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면역 항암제들 PD-1이나 CTLA는 바로 다 이 코 스티뮬레이션이나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들 자체도 우리가 이뮨 스티뮬레이터리 또는 이뮨 서프레시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최근에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립토판 대사에 관여되는 이제 IDO라고 하는 엔자임의 인덕션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그 환경 자체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 마크로 인바이러먼트 마일드 바디 쪽으로까지도 넘어가야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면서 면역 반응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넌셀프 개념이 1959년도 인펙셔스 넌셀프가 1989년도에 대두면서 여기서 이제 팸스 개념이 나다.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하고 패소젠 어소시에이트 모레큘러 패턴 팸스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데인저 시그널이 존재해야 된다. 해서 이 데인저 시그널이 이제 1994년도에 나온 모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임신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신 때 아이는 사실은 넌셀프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내 유전자 반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식을 아빠의 장기를 엄마한테 이식하면 면역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넌셀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는 분명히 안티젠입니다. 그런데 이뮤노젠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플라센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이뮤 서프레시브 인바이러먼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엄마라고 하는 전체 홀 시스템 자체가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이 아이 때문에. 그래서 임신했을 때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을 보면 임신했을 때 엄마의 혈관이나 림파틱스를 타고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브레스트 쪽으로 다 이동한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미생물들이 이동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이런 환경들 때문에 사실은 플라센타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억제 환경이 암세포가 나중에 이민 이스케이프의 과정을 일으킬 때 만드는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기억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TH1, TH2, TH17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1, 2의 임밸런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카운터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T렉셀이 1, 2를 다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 반응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이네이트하고 어콰이드의 목적은,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이뮨 메모리, 이뮤노로직 메모리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같은 일로 아프지 않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기억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똑같은 놈이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면역 반응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기억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훨씬 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뮤노로직 메모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주 문제는 암세포 자체도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진화하면서 면역 반응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캔서 이뮨 사이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암세포가 자라면서 여기서 안티젠이 나오게 되죠. 안티젠이 나오면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이 안티젠을 픽업 해가지고 T셀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T셀들이 자라서 이렇게 트래피킹이 되고, 얘가 다시 익스트라 바시엔을 통해서 암세포 조직으로 가서 여기서 암세포를 인식해서 암세포를 산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티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이 안티젠이 단순한 안티젠이면 얘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고, 약간의 이뮤노제니시티가 같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 와서 다시 작동할 때는 이쪽이 이뮨 서프레시브 인바이러먼트는 안 되겠죠. 여기가 이뮨 스티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안티캔서 이뮤니티가 완전히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이뮨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1909년에 폴 에를리가 처음 주장한 건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암세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 면역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입증이 된 정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서 버넷에 의해서 1970년도에 정립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이뮨 서베일런스 하이포테시스가
좀 공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에 있는 이뮨 시스템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뮨 시스템이 튜머의 암의 성장을 프로모션 시키기도 하고 암세포가 계속 이 면역계를 회피하는 기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뮨 시스템이 두 가지 역할을, 호스트를 프로텍티브하는 역할도 하고 오히려 튜머를 이게 스커프처링하는 그런 펑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는 단순히 이뮨 서베일런스가 아니고 캔서 이뮨 에디팅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있는 기전은 분명히 이뮤노 서베일런스가 맞는데 최근에 이제 이뮨 에디팅 과정을 보시면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처음에 이뮨 서베일런스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네틱 인스테빌리티나 이뮨 실렉션 하면서 암세포가 면역계를 회피하는 기전을 여기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획득을 하게 되면 이스케이프 현상을 딱 일으키고 이스케이프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세포들로 이용을 하면서 급격하게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세포가 면역계를 에디팅한다 해서 이 엘리미네이션, 이퀄리브리엄, 이스케이프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뮨 시스템이 서포트하기도 하고 이니비션 하기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프레넴이라고 합니다. 프렌드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한 프레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주된 기전이 그리고 거기에 주된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가 이제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하고 NK셀인데 얘들이 죽이는 방법이 사실은 여기 보면 이 퍼포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 벽에 구멍을 만들고요. 거기다 그랜자임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 그랜자임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아토시스 메커니즘, 아토시스 머시너리를 돌려서 암세포가 스스로 이제 아토시스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이 주 기전들이 되겠고요. 암세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뮨 면역계의 반응을 자기가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된 방법들은 안티제닉시티를 없애버리면 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티제닉시티를 세포 표면에 발현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MHC를 아예 발현시키지 않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뮤노제닉시티를 없애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환경 자체를 그래서 IDO 같은 것들을 인덕션 시켜서 트리토판 메타볼리즘의 변화를 시켜서 주변의 환경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암세포도 사실은 끊임없이 면역계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전이된 암세포는 프라이머리 튜머하고 완전히 이제 면역학적으로 보면 다르겠죠. 전이를 한다는 거는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서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블러드라고 하는 정말 면역계의 총 집합소를 거기를 뚫고 가서 다른 데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정말 시스테믹하게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을 가지고 가는 세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들이 MDSC, 마이로이드 딜리브드, 서프레시브 셀인가 MDSC, 그 다음에 T렉셀, 마크로파지는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M2 타입의 마크로파지는 오히려 암세포를 서포트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덴드라이틱 셀 이런 세포들이 사실은 이뮨 이스케이프에 관여하는 세포 컨텐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케이프하는 방법은 이 T렉셀 같은 경우들이 레귤레이티 T셀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이 MDSC 셀, 그 다음에 M2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적으로는 세포들의 메인이 되고 얘들이 만드는 물질 중에 인터루킨 10하고 TGF 베타, 그 다음에 이제 CTLA4나 PDL1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주로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이 주로 이런 데 관여하게 되고, 알지네이즈나 아이디오 같은 것들은 주변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의 환경을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 면역 치료의 지금 핵심은 거의 나와 있는 거의 많은 제제들이 사실은 사이토톡식 T 셀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잃은 사이토톡식 T셀을 다시 액티베이션 시켜서 암세포 안에서 얘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T셀 디스펑션을 리버싱 시키는 게 그 치료들의 주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많은 현재 어프로브된 대부분의 약들이 이 T셀 이뮤니티를 타겟으로 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지금 거의 시판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들이고요. 이쪽에 파란색은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NK셀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딱 그 어프로브가 된 치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온코라이틱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 어프로브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B셀 쪽은 현재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역 치료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면역 반응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안티젠 프리젠팅 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덴드라이틱 셀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여기 MHC 모레큘에 안티젠을 올려가지고 T셀 립세터에다 이렇게 딱 얹어주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1차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덴드라이틱 셀도 액티베이션이 되고 T셀 자체도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 MHC하고 T셀 리세터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또 다른 시그널들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들이 이제 뭐 CTLA나 아니면 OX14 뭐 이렇게 해서 세컨더리 또는 서드 시그널들이 있어야지만 T셀이 풀 액티베이션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안티캔서 이뮤니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드라이틱 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액티베이션이 안 됐을 땐 이렇게 되는데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머추레이션이 돼야지만 이뮤니티를 일으킨 형태고, 이런 형태는 오히려 톨러런스를 일으키는 형태죠. 그래서 암세포에 이런 형태의 덴드라이틱 셀이 많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암세포 주변의 면역 반응은 오히려 서프레션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HC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어떤 세포야라고 주민등록증을 내밀듯이 계속 세포 표면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은 내 몸의 셀프인지 셀프가 아닌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MHC1은 모든 세포에 다 있죠. 그 세포들이 다 나는 자기 주민등록증을 다 피고 내가 너라고 인식을 해야지만 표현을 해야지만 면역계가 인지하지 않는 거고, 암세포는 계속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네오 안티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익스프레션 하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가 돌다가 이놈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HC2에 그리고 이제 MHC1은 모든 세포에 다 있고요. MHC2는 주로 안티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세포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HC2에 안티젠을 붙여가지고 T셀 립세터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액티베이션 돼서 애들이 다시 암세포에 가서 MHC1에 동일한 것이 있게 되면 이놈은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 얘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기전 중에 하나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인식을 해도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MHC 클래스 1 익스프레션을 찾아가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이민 이스케이프 메커니즘이고, 당연히 예후가 안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학 모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시그널인 T셀 리셉터와 MHC 사이에 첫 번째 시그널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T알파셀을 자극할 때 보면 안티젠만 줬더니 오히려 T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안티젠 시그널만 줘가지고는 T세포가 절대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그냥 저절로 죽어버리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티젠 말고 또 다른 시그널이 존재해야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 세컨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시그널 2, 코스티뮬레이션 시그널이 반드시 존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면역학 모델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젠 프리텐팅 셀이 T셀에 전달해줄 때 첫 번째 시그널이 레코니션 1이 아까 말씀드린 MHC에 붙은 안티젠이라고 하면, 두 번째 시그널이 코스티뮬레이션 시그널, 또 다른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또 다른 시그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있어야지만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티뮬레이션 또는 이미터리 모레큘들이 둘 사이에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면 시냅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면역세포와 면역세포들이 사실은 신경계의 시냅스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시그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런 분자들은 스티뮬레이션을 일으키는 시그널이고요. 요런 분자들은 이니비션, 면역 반응을 이니비션하는 시그널들이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이 이쪽 약이죠. 왜냐하면 얘들이 인덕션 돼가지고 T세포가 암 조직에 있긴 한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안티젠이 있어도 인식을 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차단시키는 약을 딱 줘. 그래서 블로커라고 그래요. 체크포인트 블로커라고 하는 이유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분자들을 다시 블로킹 시켜버리니까 면역 반응이 확 일어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면역 치료제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제닉 시트를 결정하는 프라이머리 시그널, 안티젠 주변에 또 다른 코어 스티뮬레이션 시그널들이 같이 존재해야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현재 이게 CTLA4하고 뭐 옥스폴틴, 그 다음에 PD1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 요거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시그널 말고 세컨더리 시그널을 이뮤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반응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는 포인트고,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 체크 포인트 중에서 이니비터리 체크 포인트를 오히려 이니비션하는 그런 약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PD1 쪽에는 뭐 옵티보나 키투르다, 그 다음에 여기 CTLA4가 이제 열보이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테센트리크 이런 것들, PDL1. 그래서 주는 이제 PD1하고 PD1에 붙는 라이겐드 1이죠. 그러니까 같이 쌍으로 돼 있으니까 양쪽 다 이쪽을 차단하고 이쪽을 차단해도 상관없는 거고, CTLA4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 형태고, 보시면은 여기 다 이 이름에 다 맙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만들기 때문에 IgG, 이뮤노글로빈 G거든요. 그래서 맵이라고 만들어 이름 끝쪽에 맵이라고 있으면 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이니비션이 현재 항암 케모세라피 면역 치료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이제 나왔죠. 암 완치 멀지 않았다. 가끔 거는 항암 면역 요법.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요법. 그 다음에 어댑티브 셀 세라피는 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배양하거나 해가지고 배양하거나 아니면 면역의 활성도를 올려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하실 NK 세포 치료도 사실은 일종의 어댑티브 세라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사이토카인은 예전부터 가장 먼저 나온 그 면역 치료가 사실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을 줘서 면역을 활성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BCG 같은 경우는 이제 BCG나 온콜라이틱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이제 감염시키거나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BCG를 이 방광에다가 넣어서 암세포를 BCG로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면역 반응이 인덕션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면역의 단계마다 이렇게 안티젠 로디드 덴드라이틱 셀 이런 것들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세라피 T셀이나 NK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 PD1, PDL1, 안티 CTLA4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학 치료의 히스토리하고 좀 약간의 어두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이런 치료들이 현대의학의 수술, 방사선, 호르몬, 화학요법 치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홀스테드 라디칼 마스텍토미 서저리를 처음 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처음 시작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한테서 호르몬 세라피, 난소 절제술을 통해서 호르몬 세라피를 시작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의 시초는 이제 시드니 파버 1940년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뮤노세라피의 시초라고 할 만한데 여기죠. 이제 인터루킨 2 가지고 처음 시작한 1985년도
이때가 면역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이후로 뭐 전혀 다른 것들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다시 시작이 확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이토카인을 쓰는 겁니다. 아까 사이토카인이 세 번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T셀하고 안티인플레이팅 셀하고 T셀하고 만났을 때 첫 번째 시그널이 안티젠이고, 두 번째 시그널이 아까 CTLA4나 PD1과 같은 코-스티뮬레이션 이니비터리 시그널, 세 번째가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가지고 치료를 한 거죠, 이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CTLA4나 PD1과 같은 그런 쪽에 블로킹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케모, 호르몬 세라피가 있고, 이게 이제 면역 치료가 사실 표적 항암제 이후에 나온 새로운 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표적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세포의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가 밝혀지고, 주로 이제 그로스 팩터를 통한 패스웨이가 밝혀지다 보니까 그 그로스 팩터를 차단하는 걸 메인으로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멤브레인에 있는 타이로신 카이네제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이 가장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네제 이니비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 표적 항암제는 보면 닙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끝에를 보면. 그리고 이쪽에 이뮤노세라피는 거의 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만들어서 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쓰는 것들이 또 맙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이름을 보면 이게 어떤 항암제인지 대충 아실 수 있는 게 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치료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이제 모레큘러 타겟을, 그러니까 튜머 그로스와 관계된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좀 더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하면서, 사실 표적 항암제 처음 나올 때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만큼의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이 매직 뷰렛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 마법의 탄환처럼 우리가 주면 딱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을 처음 제시한 분이 이게 폴 에를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타겟티드 세라피가 이때쯤 해서 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항암제들이 아니라 독특한 우리 몸 안에 세포에 있는 이런 표적들을 다 타겟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차단하는 그런 약들로 나오게 된 거고, 보시면은 이 안티바디로 만든 거는 맙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안티바디로 만들지 않은 것들은 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닙. 이마티닙 글리백이나 이레사, 제피티닙, 여기 뭐 넥사바 이런 것들이 다 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타이로신 카이네제와 같은 멤브레인 리셉터 이니비터라서 이렇게 붙이게 됐고요. 안티바디로 만든 것들은 다 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세틴도 마찬가지로 표적 항암제인데 안티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러스트주맙 이렇게 돼요. 그 베바시주맙은 이제 베스큘라 엔도텔리오 그로스펙터 이니비터죠. 아바스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어떤 튜머와 연관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차단하는 약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의 새로운 시작이죠. 매직 뷰렛 컨셉이 폴 에를리에서 나오게 되고, 이 이후로 이제 약들이 이렇게 리투크시맙하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주맙, 허세틴, 그 다음에 뭐 아바스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 이렇게 차단하는 타겟들이 멤브레인에 있는 어떤 특수한 모레큘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면역 치료제의 시작은 사실 2011년에 이필리무맙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리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열보이가 사실은 2011년에 처음 시판이 되게 되고요. 이게 아까 CTLA4 이니비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열보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2014년에 키투로다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옵디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015년쯤에. 그래서 열보이가 CTLA4고 옵디보나 키투로라는 PD1 이니비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안티튜머 이뮨 레스판스를 인덕션하는
그런 치료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암세포에도 붙고 T셀에도 붙는 이제 바이스피시픽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 이제 대부분 T셀을 타겟으로 하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이 온코라이틱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하는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면역 항암제 치료의 그 기원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윌리엄 콜리라고 해서 면역 치료의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냐면, 박테리얼 프로덕트를 박테리아를 직접 넣어주거나 박테리아를 이렇게 갈아서 환자한테 인젝션을 해서 암 환자를 치료했던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걸 콜리,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콜리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면역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생각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분이 치료했던 환자고요. 여기 sarcom인데 63번을 여기다 인젝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몸에다 인젝션 한 거죠. 63번 인젝션 했더니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 치료가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혀 암과 관계없는 박테리아를 넣어줘서 전신의 면역 반응을 일으켰는데 캔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런 치료를 하면서 sepsis로 죽는 환자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돌팔이처럼 돼서 되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면역 치료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이분의 업적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면역학적인 모델에서 사실은 이쪽을 통해서 1989년에 인펙셔스 넌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기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시그널도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시그널도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게 사실은 박테리아를 통한 패서젠 어소시에이트 모레큘러 패턴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이 암과 일반적인 인펙션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펙션이 있으면 암이 덜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인펙션 때문에 암이 덜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리저트가 다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뭐 헤파타이티스 B씨나 이런 것들 캔서 다 잘 일으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환자가 심하게 아프고 열이 정말 엄청나게 난 이후에 캔서가 다 치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뭐 케이스 레포트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신 온열 치료하는 쪽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리퀴드 캔서가 치료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암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chronic uncontrolled inflammation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인펙션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한테 크로닉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인플라메이션은 거꾸로 분명히 캔서를 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런 놈은 캔서 하이진 하이포시스입니다. 지저분하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면역 질환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 많이 아프면 암이 잘 안 생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어큐트 컨트롤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전신적으로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콜리톡신이 어쩌면 이런 형태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펙션과 캔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하이진 하이포시시스를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나인 인플레메이션이 우리가 보면 롱터만 칼시노제네시스와 인버스 링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도 홀메틱 이펙트가 나옵니다. 사실 어릴 때 아픈 건 좀 분명하게 쇼텀하게는 우리한테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롱텀 베너핏은 이뮤니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주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쇼텀하게는 우리가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나빠질 수도 있지만 롱텀하게는 분명히 베너핏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콜리의 톡신을 통해서 밝혀진 물질이 이겁니다. TNF-알파,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가장 대표적인 TNF-알파인데 이 이름 자체가 이렇지 않습니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예.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나오는 TNF-알파가 이 이름이 붙인 이유는 이게 사실은 튜머의 아토시스 패스웨이를 자극을 시키거든요. 얘가 암세포가 죽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인플라메이션 때도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그런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우리 몸에 있는 암들을 튜머 서베일런스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딸인데 사실은 콜리랑 요때 찍었던 딸이 이렇게 늙어서 아빠의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T백이라고 하는 oncolytic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 바이러스를 주게 되면 암세포가 이렇게 파괴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안티젠하고 두 개가 나오죠. 안티젠이 나오면서 세포가 파괴되니까 데인저 시그널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DAMS나 데인저 시그널들이 같이 나와서 안티튜머 이뮤니티도 자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인저 시그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데인저 시그널이 같이 결국은 공격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신호들, 그리고 암세포는 사실은 완전히 넌셀프라고 할 수도 없죠. 거기에는 파괴가 되면 셀프 시그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들이 같이 나왔을 때 면역계가 훨씬 더 잘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튜머 안티젠은 넌셀프의 개념이겠지만 패소젠은 팸스죠. 데인저 시그널 댐스죠. 내 세포가 파괴된 신호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그래도 어떤 안티캔서 이뮤니티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안티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안티젠 이뮤노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고 반응할 거냐 말 거냐에서 사실은 이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도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이 아니라 이 튜머셀 자체가 IDO를 인덕션하고 이 IDO 자체가 트립토판 대사를 통해서 이 주변 환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IDO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만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IDO입니다. 이 IDO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사실은 우리가 인덕션을 통해서 엔자임 인덕션이 되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가지 못하고 이쪽 패스웨이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우울증 환자들 치료할 때 이걸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트립토판 주면 계속 인플라메이션 해결 안 되면 이쪽으로 계속 가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 덴드라이틱 셀이 염증을 일으킬 때 IDO를 인덕션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안티젠 프리젠팅 셀들이 인덕션을 하게 되면 이런 이 트립토판 대사 메타볼리즘이 변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사실은 이 T셀 어레스트, T셀 아토시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O도 지금 현재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메틸트립토판이 약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바인해서 쓰고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면역 치료 연구에 이 IDO와 관계된 물질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이게 오늘 면역 치료에서 주로 케모나 RT 이런 치료를 하면 여기서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사실은 또 안티젠들이 많이 나오죠. 안티젠하고 데인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백신이나 이런 것들, 인터루킨 2나 같은 사이토카인 쓸 수도 있고 안티-CTLA4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쭉 보면 PD-1, PD-L1, IDO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치료제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사실은 이 만드는 과정이 보시면은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저희가 1975년도에 보시면 이게 하이브리도마라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는데 이게 모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만드는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도마, 하이브리드는 아시죠? 합친 거잖아요. 예. 오마는 암이랑 합친 거잖아요. B셀은 뭡니까? 우리가 안티바디를 만들려면 B셀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B셀은 모탈 컨트롤드 셀입니다. 근데 얘를 임모탈하지만 컨트롤드 셀로 만들려면 얘를 누구랑 붙여야 되냐면 멀티플 마이엘로마랑 붙여야 됩니다.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임모탈 셀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셀이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B셀이랑 붙이는 거고요. 얘를 불멸의 세포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안티바디를 막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멀티플 마이엘로마입니다. 그래서 둘을 붙여서 하이브리도마를 만들죠. 그리고 얘가 만들어낸 걸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드는 화학 제품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똑같은 걸 계속 만들 수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 제재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아주 일정하게 동일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의 많은 부분들이 이 암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역치료제는 최근에 이제 좀 약간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타겟팅의 문제죠. 사실은 튜머 스피시픽 안티젠이 존재하느냐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온코패턴 안티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암세포에 있고 피투스에서 많이 발현됐던 안티젠들을 다 묶어서 온코패턴 안티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페토프로테인, CEA, 칼시노 엠브리오닉 안티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름들이 붙여 있어서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안티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암 자체가 사실 상당히 헤테로제너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 하나를 타겟팅해서 접근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연 면역치료가 이 스템셀까지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라는데 투여했는데 하이퍼 프로그레션이 확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암 환자 14%에서 오히려 암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는 현상들. 효과 보는 환자 30%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더라. 그럼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밸런스지 반응이 약하다고 한쪽으로 확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오토이뮨이죠. 그래서 오토이뮨에 대한 보고서는 이게 17년부터 해서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두 개인데 이 셀프라는 개념이 이뮤노로직 셀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면역학적 모델들이 계속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셀프와 넌 셀프의 과연 내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그런 것들이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암이 낫는다고. 이게 사실은 니힐리즘 아니면 나는 없다. 우리가 용사이나 이런 거의 마지막 단계. 또 그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면역학적인 부분하고 사이콜로지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셀프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맞지는 않을 거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면역학은 제가 사실은 이 뒤에 3부는 사실 마인드 쪽의 면역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면역도 크게 가가지고 이런 이모션이나 이런 셀프 컨셔스니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정말 옵티멀한 면역 레스폰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없다. 몸의 침묵. 이건 좀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